새벽 1시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고 평소 깊게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내쉬는 소리치고는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에 서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본 광경에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사기가 형님의 손에 들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역력했고 형님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것만 참으세요. 형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낯선 톤이었습니다. 올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하셨지만 형님은 시어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문틈 쪽을 향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구조 요청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어서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형님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형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대할 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차가운 업무 처리 같은 느낌만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복도 끝 그림자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형님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형님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형님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이 방금 벌어진 현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가쁘고 불안정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넌 왜 여기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제가 여기 있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서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나 아픈 게 아니야.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결국 고개만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세차게 저으시며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안 돼, 수진아. 위험해. 너도, 너도 다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알아낼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수진아, 못 본 척해.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접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어젯밤 본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형님이 부엌에 나타났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엄마 약 드릴 시간이라서. 올케는 왜 이렇게 일찍? 형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어젯밤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요. 형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표정 변화는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화장실 가시다가 살짝 넘어지셨어.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것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형님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올케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신경 써서 드리는 약도 있으니까 걱정 마. 약이라는 단어에 저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 주사기에 들어있던 것도 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주사로 놓아야 하는 약일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거부하셨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행동, 시어머니의 상태, 그리고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이상한 패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어머니께 약을 드렸는데 그 약을 드신 후 시어머니는 유독 조용해지고 멍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마치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오후 시간에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시거나 저와 대화를 나누시곤 했는데 약을 드신 후에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확인차 들어가 보면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상태에 대해 걱정을 표하면 남편은 항상 형님을 두둔하며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많이 걱정하던 남편이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약 드시고 나면 하루 종일 멍하게 계시고, 수진아, 형 누나가 간병 경험도 많고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약으로 구해오는 거야. 걱정 마.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상태가 예전과 너무 달라 보여서 수진아, 제발 그만해. 형 누나한테 괜한 오해 받을 일 만들지 마.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하던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오후 형님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조차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미안해. 방금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고 흐릿했습니다. 마치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픈 건 잘 모르겠어. 그냥 자꾸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 약 드시기 전에는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약 먹기 전에는 머리가 좀 더 맑은 것 같아. 그런데 저 아이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저 아이라는 표현에서 형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아세요? 모르겠어. 병원에서 받아온 거라고 하는데. 수진아, 나 요즘 무서운 꿈을 자꾸 꿔. 누군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꿈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불안감이 표출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옳게,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형님이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안부 여쭤본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어머니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올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걱정돼요. 형님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님의 태도가 오히려 제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의 방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케가 자꾸 눈치를 채는 것 같아서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어요.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더 늘려도 되는 건가요? 요즘 효과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전화 통화 내용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고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약물에 관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약물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만나죠. 전화가 끝나자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형님이 누군가와 시어머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형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어머니께 드리는 약에 대해 좀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너무 이상해 보여서. 남편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형 누나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뭔 상관이야? 남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걱정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던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떤 약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거칠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누나한테 괜한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마. 오해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게 오해인가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누나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남편의 반응이 너무 격했습니다. 마치 이 주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님이 가져온 약봉투를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주는 봉투가 아니라 병원 로고도 없는 흰색 봉투였고 안에는 이름 모를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봉투에는 환자 이름도 복용법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알약 하나를 빼내어 동네 약국에 가져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알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반 의약품이 아니네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약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형태의 약은 보통 연구용이나 실험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약물일 수도 있어요. 약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험용 약물이라니요. 그럼 시어머니는 실험 대상이라는 말인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된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검사 같은 거 받으셨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흐릿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병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 저 아이가 데리고 갔는데 무슨 검사를 했는지. 혹시 동의서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의서, 그런 거 썼나? 손에 뭔가 묻혀서 도장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수진아, 나 요즘 기억이 너무 이상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속여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좋은 약이라고 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그 기억 자체가 두렵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다시 한번 형님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째 투약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감소, 의욕 상실. 네, 모두 보고된 증상들이에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부작용이라니요. 시어머니의 상태 변화가 모두 약물의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형님은 시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약을 투여한 것인가요? 올케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남편 쪽에서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형님을 의심하는 저를 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용량도 늘리고 주사 투여 횟수도 증가시켜보죠. 형님의 목소리는 마치 실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나 걱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저 혼자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과 남편이 모종의 협력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형님이 외출한 사이 청소를 하다가 형님 방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메모 조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병원 이름과 함께 치매 치료제 임상 실험, 피험자 동의서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월별 보상금 300만 원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님과 남편이 시어머니를 실험 대상으로 팔아넘긴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치료제 임상 실험의 피험자였고 형님은 그 실험에 시어머니를 참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인사를 건네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형 누나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이 모든 위로와 안심시키는 말들이 저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참여하고 계신 게 치료가 아니라 실험인 건 아닐까요? 남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요즘 어머니 상태가 치료를 받는 사람 같지 않아서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만해.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야? 형 누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평소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던 남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도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드시는 약 때문에 이상한 느낌 드시는 건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가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어. 그리고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떤 무서운 생각이요? 내가 실험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도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던 것일까요? 어머니, 혹시 그런 기분이 언제부터 드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저 아이가 주사를 놓기 시작한 다음부터인 것 같아.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모두 공모자라면 제가 눈치챈 것을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형님과 남편이 함께 외출한 사이 저는 형님의 방을 본격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모든 곳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옷장 뒤편에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이지 447 임상실험 계획서였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실험기관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험자 모집 안내였습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가족동의 필수, 월 300만 원, 보상금 지급 등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참여 동의서였습니다. 동의서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지만 그 서명은 평소 시어머니 글씨와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호자란에 형님과 남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면책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승인 단계의 임상실험이며 예상 부작용으로는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감소, 환각, 의식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있을 수 있음.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에도 실험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실험 참여자에게는 월 300만 원의 참여비가 지급됨. 월 3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님과 남편이 시어머니를 실험체로 팔아넘긴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실험 진행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상태 변화가 일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주차 약물 투여 시작, 경미한 졸음 증상, 2주차 기억력 저하 증상 관찰됨, 투여량 증량, 4주차 인지능력 현저히 감소, 의욕 상실 증상 심화, 8주차 환각 증상 나타남, 가족 구성원 인식 어려움, 12주차 주사 투여로 전환, 효과 지속 시간 연장됨.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이렇게 냉정하게 기록해 놓다니요. 마치 실험용 쥐를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들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을 시어머니께도 알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셔갈 수 있다면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날 구해주려는 거니? 네, 어머니.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나 정말 무서웠어. 자꾸 머리가 이상해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받고 계신 건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험이라니. 그럼 내가 정말. 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일단 근처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약물의 영향으로 걸음이 불안정하셨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즉시 혈액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나온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중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허가된 의약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신경계에 작용하는 실험용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험한 상태인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런 물질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나요? 저는 가져온 약 샘플을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실험용 약물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신약이에요. 누가 이런 약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이 약의 부작용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병원에서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경찰관이 병원으로 직접 와서 상황을 듣고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안전을 위해 당분간 다른 곳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혹시 가해자들이 눈치채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남편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수진아, 내가 설명할게. 지금 만나자. 설명이요?
시어머니를 실험체로 팔아넘긴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빚 때문이었어. 형 누나가 먼저 제안했을 때 거절했었는데 집도 넘어가고 내 회사도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희생시킨 거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치료제라고 했어. 어머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설마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남편의 변명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고도 모르셨다는 말이에요? 알긴 했어.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어. 그 돈이 없었어. 위약금이요? 시어머니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 했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요. 곧 연락이 갈 거예요. 뭐? 경찰에? 수진아, 그럴 필요까지는요? 시어머니가 실험용 쥐 취급당하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과 남편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실험을 주도한 불법 의료업체도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발견됐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 실험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가끔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경찰관은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불법 의료업체는 여러 가족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고령자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치매 치료제라고 속여서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은 위험한 약물을 실험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총 23명의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발견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형님과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 의료실험 참여,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나는 정말 끝까지 실험지로 살았을 거야.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아보자. 힘들겠지만 서로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몇 주 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남편과 형님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형님은 과거에 투자 사기로 큰 빚을 졌고 남편도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불법 의료업체는 이런 취약한 상황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족을 실험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실험에 가담하여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피고 이에게 징역 4년, 피고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은 없어요. 어머니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시어머니한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까지 속은 채로 살았을 거야. 어머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속이거나 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니까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고 저희는 작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하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한 피해자 가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차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악몽을 꾸시고 약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나가고 계십니다. 수진아, 그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 시어머니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겨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겨냈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 최근에는 시어머니께서 같은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형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때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저와 시어머니의 앞길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웠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옳은 일을 위해 나설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유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암울했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죠. 뭐든지요. 그럼 우리 둘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 시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의심을 무시하고 조용히 지냈다면 시어머니는 지금도 그 끔찍한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저와 시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조차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진실된 가족의 의미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